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강화될 22대 국회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당선인과 함께 정치권의 이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늦었지만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민주당 경선에서는 재선의 현역 의원인 송갑석 의원, 또 본선에서는 5선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경쟁을 했습니다. 공직자에서 이제 정치인이 되셨는데 첫 선거를 치른 소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하면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드셨던가요? 말씀하신 대로 중량감 있는 정치 거물들하고 한판 승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딸릴 수밖에 없었고 인지도에서도 딸리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처음 국회에 입성하시는 만큼 또 신선한 얼굴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셔야 될 텐데 의정 활동을 이제 처음 하시겠지만 큰 포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40 선거 총선에서 나타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이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그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 민심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나타난 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달라는 거였습니다. 민생도 좀 회복시켜주고 대한민국은 좀 정상화시켜달라. 이런 것이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제 여러 공약도 내셨겠지만 지역 발전 먼저 물어볼까요?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그러면 공약들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제가 2년 8개월을 부시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부시장 하면서도 느꼈지만은 광주도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에서 절대 자유스럽지 않은 곳도 광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이 좋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갑 지역에 다행히 상무지구에 지금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속히 조성해서 거기에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모델을 안착을 시킨다면 우리도 희망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지역에 대한 공약, 지역에 대한 관심사에 더해서 자, 이제 국회 개원을 하시면 이제 법안을 아무래도 이제 입법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그렇다면 초선의 입장에서 어떤 법안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실까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1호 법안을 만드신다면 어떤 입법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이 계속 소멸돼 가고 있고 광주 경제도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광주가 지금 AI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산업에 특화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광주가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당선인께서는 기재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기재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민심, 기대하는 유권자 민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상임위원회는 또 어디로 가서 활동을 하실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어떤 상임위를 좀 희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여쭤보면 기재부 출신이니까 기재위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거기가 익숙한 것인가 편하기도 할 텐데 그것보다는 저는 지역의 어떤 상임위가 지역에 보탬이 될 것이냐를 일단 선택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산자위, 과학기술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니고 국토교통위원회. 여기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네. 자, 포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치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미리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인플레이션 또 국가 채무 증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재부 출신이고 또 예산은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뭐 이번 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재부 출신으로서 아마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건전 재정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정을 아낀다는 긴축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있습니다.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경제도 작년에가 1.4% 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거의 근래 와서 없었던 상황인데 이렇다고 보면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를 걱정하는데 저는 꼭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느냐라고 저는 생각은 않는 게 지금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오는 요인이 훨씬 더 큽니다. 뭐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가격 상승, 흉작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굳이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국가 채무 부분도 어떤 재정의 정상화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여당 또 대통령실과 사안별로 굉장히 이제 또 쟁점을 가지고 이제 다투시게 될 텐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이 좀 큰 상황에서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은 다 혈세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고 그거는 가장 효과적으로 아껴 써야 되는 게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을 썼다는 그 예비비를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판단할 때는 그게 성과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저 대통령실 이전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국민과 더 가까이 가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옮겼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해 순방은 결국은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굴종 외교로서 국민을 자존감만 상하게 하는 이런 외교,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썼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제 이런 예비비를 쓸 때 사후 검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귀를 막고 이런 식으로 예비비 집행을 계속해서 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걸 좀 야당에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걸 집행할 때 엄격한 기준을 좀 둬야 됩니다. 진짜로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가용해서 돌려서서 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엄격히 따져봐야 되는 그래서 예산 집행 기준을 예비비 집행 기준을 훨씬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 사후평가 결과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2일이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유감이다라고 즉시 밝혔고 또 엄중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당선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국민이 정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21대 국회가 막바지인데 이게 뭐 마무리되는 국회 느낌이 아닙니다. 뭐 22대 개원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언급될 가능성이 큰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한 상황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번 들어서도 후보 시절에도 보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당선인 신문에서도 보고 계신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 당연히 드실 것 같습니다. 엄청 듭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걸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만 해도 국민 한 70%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하는 걸로 나왔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냥 행사를 했었고요. 이번 지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표시를 했고 근자에 들어서는 약간의 타협을 통해서 뭐 재의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을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자유스럽게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특검이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의견을 강조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 발표 때처럼 민정수석도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소개했는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요? 이야기 듣고 와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뭐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이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기존의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정 기능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민심 관련을 청취하는 부분, 여론 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셨겠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민심 관련된 정보 보고에 대한 파악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검찰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심을 청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민심이 청취가 안 돼서 국정이 지금 이런 난맥을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민심을 청취하고 하는 것이 진짜 민심을 청취하고자 했으면 검사 출신을 굳이 앉혀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검사 출신이 예전에 있어서 민정수석실 있어서 폐악을 했던 게 민정사찰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지금 민정수석실만 회복한다면 그냥 나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민심 파악보다는 오히려 민심을 조작한다거나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더 열중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우려 이것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오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그 성원에 절대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중앙에서든 소통을 열심히 강화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광주 서구갑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선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해 광주의 미래 경제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3년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입니다. 네. 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아직 3년밖에 안 돼서 생소한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기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방송을 통해서 저희 기관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21년 1월에 개청했습니다. 총 4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출발했습니다. 광산구에 소재한 빅그린 산단이 미래 자동차 산업지구로, 그리고 남구 일반 산단이 스마트 에너지 1지구, 도시 첨단 산단이 스마트 에너지 2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북구 첨단 3지구가 AI 융복합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앞에서 말씀드린 4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 유치를 하는 업무와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그리고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자, 광주시가 이제 3년 전에 이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업단지 많이 있는데 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거를 또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산단과 좀 구별되는 것 특징, 장점 뭐가 있을까요? 예,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해외 기업 유치와 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외국 기업과 외국에 투자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경우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받을 수 없는 국세 감면이라든가 노동규제 완화, 외환거래 자유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 이후로 이제 광주에 이제 경제구역 아까 말씀해주신 경제자유구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그 경제자유구역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4곳입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4.3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예, 단순 비교를 하자면 국제규격 축구장 6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예, 빅그린 산단에 위치한 미래자동차 산업지구가 1.84제곱킬로미터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첨단 3지구, 지금 현재 조성 중인데요. AI 융복합지구가 1.11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남구 대촌동호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 1이 0.92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 2가 0.4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좀 귀에 익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네. 아마 시민분들이 들으시기에도 방금 설명해 주셨던 곳 중에서는 좀 가장 익숙할 것 같은데, 자, 이 빅그린 산단에 위치한 미래 자동차 산업지구, 여기서는 도대체 이제 어떤 좀 어드밴티지를 갖고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그 미래자동차 산업지구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차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함께 여러 자동차 부품 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미래차 부품 설계, 시험, 인증, 그런 장비를 보유한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와 친환경 자동차 국제 기준 대응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점도 강점입니다. 그리고 그 입주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공동 복지 시설인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문화 복합 시설인 개방형 체육관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올 7월에는 노사 동반 지원센터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빅그린 산단 외에도 이 AI 융복합지구, 또 AI가 이제 광주 미래 먹거리로 좀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앞서 또 설명해 주셨던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 네. 이런 지역은 또 어떻게 좀 운영이 될 예정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첨단 3지구에 위치한 AI 융복합지구는 아마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요. 국내 유일의 국가 인공지능 복합 당지라는 그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AI 융복합지구 중심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난해 말 개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실증동과 창업동이 내년 초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과 실증이 한 곳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A양의 융복합 주기에 이미
발표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AI 영재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지스트의 인공지능 대학원과 함께 아마 인공지능 인재 산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는 남구 대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너지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된 전국 1호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입니다. 이곳에는 에너지 특화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에너지 융복합 단지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세계 3대 국제공인 시험 인증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R&D 연구기관과 함께 많은 경쟁력 있는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 입주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들만 들어보면 이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마다 각 산업별 특성이 명확하고 또 그 규모들도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산업 위주로 이렇게 꾸려져 있다는 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까 AI 영재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거기에 뭐 공장만 들어선다거나 사무실만 들어선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설명해 주신 분들이 보통 이제 광주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정주 여건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반 산단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뭐 학교가 들어선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해집니까? 가장 경제 자유구역을 조성한 목적이 외국 기업 유치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복귀하려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에는 국제 학교하고 외국인을 위한 정주 시설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제 자유구역에는 산업, 상업, 주거, 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산업단지는 산업용지 공급에 중점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회사 건물만 들어온다거나 공장만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교육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외국 기업들,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또 아니면 이제 외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위한 정주여건 복지도 굉장히 갖춰지게 된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개청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지역들, 규모, 또 그 혜택들 이것들과 관련해서 거의 3년 동안 실제로 변화가 좀 있었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3년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그 세계 경기도 침체됐고 국내 경기도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은 지난 3년 동안에 국내 기업 94개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한 투자 금액은 7,750억 원이고요. 고용 인원은 3,247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용지 분양률을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6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지난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는 그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97개사와의 MOU 체결 또 산업용지는 이미 3분의 2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 분양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광주경제구역청이 생긴 만큼 항상 이제 미래 먹거리 또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 지역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가 항상 지역민들에게는 그 기대되는 뉴스인데요. 이제 3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이런 점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점들이 좀 모자랐구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자유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자유구역 분양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67.4%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큰 앵커 기업을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자유구역 확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학교 설립이랄지 외국인 정주시설 마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초에 이제 청장님 부임하셨습니다. 2대 청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도 보셨을 지난 3년 이제 지켜보신 입장이 큰 상황에서 역점을 둔다면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해봐야겠다 하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은 이러한 그 안착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야 될 그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 광주시의 핵심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 융복합 사업, 그리고 미래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숙제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 해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유통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자유국에 입증한 기업들이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슬로건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입니다.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한 축이 기업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좋은 기업들이 광주에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이제 그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도 있지만 당장 올해 네. 좀 이게 시민분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네, 그 네.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11월에 개최적인 국제투자유치 포럼이 주목할 만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관심이 높은 기업인들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광주 핵심 전략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통해서 투자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마 상당히 광주 발전을 위해서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입니다. 11월에 열리는 국제투자유치 포럼에서 또 어떤 많은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의도 초대석 40총선에서 6선 22대 국회 최다선 고지에 오르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의 출사표를 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분장하시는 분이 장관님 오신다고 하니까는 엄청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인상이 정말 부드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말씀 평소에 좀 들으시나요? 어떤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를 네. 그 만나신 분들은 텔레비전 화면하고 많이 다르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 특히 네. 하남시 갑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이 미디어를 통해서는 제가 네.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이렇게 돼 있구나. 네, 한 번 더 만나야지. 뭐 그랬습니다. 네. 하남시 갑에서 당선되면서 이제 6선 고지에 오르셨는데 네. 여성 6선이 그 전에도 있었나요? 처음인 것 같은데. 지역구에서 네. 6선은 제가 처음이죠. 제가 하는 것이 다 기록이었습니다. 뭐 여성 국회의장 도전도 이제 뭐 헌정사상 첫 기록에 도전을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출마의 변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혁 입법을 오히려 좌초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활용 점정이 되기는커녕 개혁의 그 발목을 잡는 개혁을 좌초시키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차기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혁신의장을 민심과 당심이 기대하는 것 같고요. 또 저 추미애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네. 항상 앞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혁신의 혁신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네.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것도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배출을 한다는 것도 정당 사상으로도 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걸어온 길이 네. 추미애 국회의장이 왜 적임자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말로는 뭐 21대와 다르게 하겠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어떤 외풍에도 또 어떤 여론몰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온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 보면은 복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10명 중 뭐 4명 이상 한 5명 가까이는 추미애 의장을 지지하고 네. 특히 민주당 지지자 보면은 10명 중 7명 이상 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네. 배경이나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보통은 민심과 당심이 다를 때가 많은데요. 다음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서 네. 다른 후보 지지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국민을 민생을 살리고 네. 또 개혁 입법을 관철해내는 데는 추진력과 돌파력, 실력 이런 것이 겸비돼야 된다. 네. 또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은 뚝심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점에서 제가 신뢰를 많이 얻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론몰이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는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지금처럼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일당의 지위를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그걸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춤거리게 되죠. 막 소심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프레임인 것이고 그 법안의 내용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네.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여론몰이를 그 겁먹지 말고 네. 어떤 국민과 공감을 이루면서 설득력과 그 논리를 가지고 돌파해내는 그런 뚝심이 필요하겠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 중립도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뭐 발언 진위를 두고 뭐 논란과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네. 뜻으로 하신 말씀인 건가요? 그것은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네, 특히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네. 또 여대 야소 시절 국회의장은 집권당의 그 통법부의 어떤 꼭두각시처럼 지휘봉을 잡기만 하고 네. 특히 우리 기억 속에는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그런 방망이를 친다든지 또 제가 조선 시절에 안기부법 노동법 새벽 날치기를 해댄다든지 그런 흑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대통령 그러니까 권위적인 정부의 그 독재의 그 어떤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 네, 국민의 편에 서서 민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두각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그 MBN 인터뷰에서 당적을 가지고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 혹시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 지금 검찰 독재 정권에서 왜 검찰의 수사권을 입법부가 얼마든지 한정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느냐. 그 검찰청법이 의원 발의로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국회의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강력하게 걸었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조정하는 글자 한자를 바꿔줌으로써 그러니까 그 중이라는 글자를 등으로 고쳐오지 않으면 내가 방망이를 칠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 등으로 고치는 합의를 했고요. 또 그 등을 빌미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확대를 시행령으로 해버렸죠. 네, 그런 사례를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지금 김진표 의장님 말씀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당적 이탈을 규정한 국회법 취지가 뭐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거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뭐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네. 명문화했는데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만섭 의장 때 DJ 정부 때였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180석을 줬는데 지난 국회에서 네. 왜 입법으로 개혁을 못했느냐라는 것을 국민이 묻고 계시는데 지금 김주표 의장님은 거꾸로 답하는 거죠. 과거에 여대 야소 시절 또는 권위적인 이 네.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의장이 되시면은 네. 구체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뭐 가령 한쪽에서는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법안의 내용이 문제겠고요. 그 내용이 민치에 부합하는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네. 필수적인 법인지 네, 가지고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양당이 네. 끝내 합의를 안 한다 그러면 협상할 시간도 충분히 줬고 협의할 네.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렸다. 그런데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결국 그 법이 통과 안 돼서 피해는 네. 국민이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치가 무능하다면 네. 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고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이 집권당에 주문한다 그러면 네. 국회가 그걸 돌파해내야 되겠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네. 돌파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장이 개혁 입법을 좌초시키거나 네. 아니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하지 네. 않습니까? 민생 입법을 좌초시키고 또 본인과 가족의 이해 충돌 사안, 또 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싫어서 거부하기 위해서 뭐 특별검사법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건 명백하게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 국회가 뭐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네. 제대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 그 조정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헌법 개헌이 할 때 뭐 거부권을 180석으로 재의결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약간 좀 단견일 것 같습니다. 한시적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적절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 원리로서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걸 네. 의석수를 낮춘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 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 하는 정도의 그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앞서 여론조사 얘기 잠깐 했는데 뭐 일반 국민이나 당심은 뭐 압도적인 것 같은데 이번 네. 의장 선거는 명심, 뭐 이재명 네. 대표 의증이 뭐 많이 중요할 거다라는 네, 네.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이 국회의장 나오시는 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랑 혹시 뭐 사전에 협의나 교감 같은 거는 있으셨을까요? 네, 충분히 교감이 있었고요. 네, 정치를 하는 분들 사이에는 늘 뭐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네. 또 당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할 때는 당 대표와는 다 상의를 하게 돼 있죠. 네, 그게 관례이고요. 저도 네. 당연히 심도 있는 말씀을 서로 교감하면서 드렸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라는 건 항상 네. 국민이 바라는 민심과 당심에 일치해 왔습니다. 지금도 당심과 민심이 네. 저 추미애를 통해서 어떤 시대 그 소명을 짐지우고자 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네. 교감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교감을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궁금한 게. 이 대표를 만나서 네. 여러 얘기, 그러니까 전국 상황에 대한 얘기, 네. 또 다음 국회의 역할,
또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이만큼 많이 얻고 일당이 됐으니까 지금 민심은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견제해서 국민을 지켜주고 또 유보된 지체된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관철해 내달라 하는 염원이 묻어있는 선거 아닙니까에 대해서 저와 이 대표님이 서로 공감을 나눴고요. 네. 미래 국회의장이 돼주십시오. 뭐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미에로 하비바 뭐 그거 보셨나요? 네, 제가 네. 그 당선 감사 인사를 네. 유세차를 타고서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막 그 교통 신호등에 의해서 차가 잠깐 멈췄는데 네. 그 배달하는 분이 그 미에로 하비바 그 음료수를 제게 탁 건네주고 부릉하고도 떠나시더라고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 그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세요, 믿습니다 하는 네. 그런 표시가 아닐까 싶어서요. 뭐 장관님 뭐 추진력, 뚝심, 강단 뭐 정평이 나 있는데 한쪽에서는 강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거 뭐 어디로 튈지 예측이 좀 어렵다. 뭐 이런 걱정, 불안해하는 분들도 뭐 일각에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완전히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제가 의외의 엉뚱한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항상 어떤 그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늘 토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이런 방송에 나와서도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끝내 이제 설득이 안 되거나 뭐 반대하는 분들은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네.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는 편견, 오해, 의도된 오해. 제가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 의외의 행동을 해본 적은 없고요. 엉뚱하다 그런 건 엉뚱한 결과물은 전혀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뭐 당하고 좀 결이 다르게 자기 정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제가 선거에 떨어지고 네. 또 삼보일배를 하면서까지 그 당의 뿌리를 남겨놓기 위해서 저를 던지고 헌신했지. 제가 뭐 한 번도 재정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이런 내용은 꼭 뭐 담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조언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조언 가지고 되는 성격은 아니고요.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자꾸 무슨 뭐 민심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들으시고 또 국회가 법안을 민심을 듣겠다 해서 개혁입법을 그 발의를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이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면서 계속 민심을 듣겠다 뭐 하는 것은 계속 민심과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국정에 무관심한 것이고 국민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네, 말씀인 거예요. 네. 국정에 나 관심 없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지 관심 없으면서 자꾸 민심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진 않으시지 않을까요? 관심이 있다면은 네. 그 야당 대표가 15분간을 말씀을 하신 것은 민생에 대한 발제예요. 아마 못 들으신 얘기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면전에서는 하지 않은 얘기를 야당 대표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죄다 처음 듣는 얘기 모양이구나. 아니 주변에서 그런 얘기나 그런 거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마디도 대꾸가 없으시잖아요. 그게 대해서. 그냥 계속 이러고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상으로는 네. 아 죄다 처음 듣는 얘기시구나. 네 그러면 다 물리치시고 그다음에 두 분이 이렇게 따로 남아서 요담을 나눌 때는 네. 대통령만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네.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네. 비공개회담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신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거를 듣거나 뭐 이렇게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이제 야당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민심을 대신해서 전달한 것이면 발제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고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민생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 그걸로 민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거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과연 할 거냐, 그리고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뭐 이건 거 같은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휘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얼렁뚱땅 그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사하는 쇼를 하는 척 하겠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뭐 특별수사팀도 꾸렸다고 하는데 뭐 특수부 검사 3명도 파견하고. 저는 그걸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사 쇼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 쇼라고 보시는 건가요? 미리 각본이 있는. 각본이 그럼 어떻게 돼 있다고 보시나요? 그냥 털어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이 절박합니다. 특히 메말라가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을 해내야 되는데요. 결국은 민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대통령을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라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중책이지만 어깨가 무겁지만 또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5월 7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